청취자 여러분, PC 시장 하면 인텔 딱 떠오르시죠? 뭐 지금은 CPU의 절대 강자니까요. 그렇죠.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인텔은 그냥 부품 회사 중 하나였잖아요. PC 처음 만든 건 IBM이고 컴팩 같은 회사들도 아주 강력했고요. 맞습니다. 당시엔 시스템 제조사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부품 쌓인 인텔이 이 거인들을 제치고 PC 생태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플랫폼 리더가 됐을까요? 그게요,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산업 전체를 좌우하게 된 격이니까요. 당시로선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전환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다치모토 히로후미 교수의 2007년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이 PC 버스 아키텍처의 변천과 경쟁 우위, 왜 인텔은 플랫폼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었는가인데요. 제목부터 딱이네요. 단순히 CPU 기술 개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텔이 플랫폼이라는 전략적 무기를 어떻게 썼는지, 특히 PC의 그 신경망 같은 버스 아키텍처와 칩셋, 이걸 중심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텔 성공 전략의 그 핵심, 정수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간을 먼저 1990년대 초반으로 한번 가보죠. 이때 인텔 386, 486 CPU 덕분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상황이 꽤 심각했습니다. 위기였죠. 위기요. 잘 나갈 때 아니었나요? 어떤 위협들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는데요. 첫째는 역시 경쟁사들이죠. AMD나 사이릭스 같은 회사들이 인텔 CPU랑 호환되는 걸 내놓기 시작했어요. 호환 CPU. 이게 인텔 점유율도 깎아먹고 가격도 떨어뜨렸겠네요. 그렇죠. 특히 CPU 평균 판매 가격, ASP 하락 압박이 거셌습니다. 얘들은 인텔처럼 개발 환경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히지 않아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력으로 파고든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팠겠네요. 두 번째 위기는요? PC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PC 시장 성장이 처음으로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 시대다 이런 인식이 확 퍼졌죠. 델 같은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올 게군요. 네, 델은 대만 부품으로 저가 공세를 폈고 컴팩 같은 기존 강자들도 비용 줄이려고 인텔 말고 다른 CPU 찾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비싼 부품인 CPU가 타겟이 된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또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했어요. RISC CPU 진영입니다. RISC요. 워크스테이션 같은 데 쓰이던 빠른 CPU 말씀이시죠? 네, 원래 고성능 컴퓨터용이었는데 얘들이 PC 시장을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1991년에 주요 기업들이 모여서 ACA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나섰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RISC를 지원하는 윈도우 NT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93년에 나왔는데 인텔로서는 고성능 시장부터 잠식당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엄청났죠. 이야, 정말 사면초가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번째 위기, 기술적인 문제. 네, 어쩌면 이게 가장 심각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구형 버스 아키텍처의 한계였습니다. 버스 아키텍처요? 네, 1990년에 윈도우 3.0이 나오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PC 그래픽 성능이 엄청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텐데요? 네, 1992년에 VL 버스라는 새로운 고속 버스가 등장해서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VS 로컬 버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인텔한테 문제가 된 거죠? 저 좋은 거 아닌가요?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VL 버스는 486 CPU의 로컬 버스에 그래픽 칩, GPU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CPU랑 GPU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인텔이 아무리 더 빠른 펜티엄 CPU를 만들어도 그 속도를 따라올 GPU가 제때 안 나오면 시스템 전체 성능이 발목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의 처신 CPU가 제 성능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스템 전체가 486 속도에 묶여버리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호환 CPU, 가격 압박, RISC의 도전, 기술적 한계까지.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꺼낸 카드가 바로 그 플랫폼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인텔의 승부수였죠. 플랫폼 전략.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단순히 CPU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요. CPU란 그 주변의 핵심 부품들, 특히 칩셋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기반,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세트로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자기네 CPU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전략이에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플랫폼 자체의 가치에 높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플랫폼을 시장에 쫙 퍼뜨리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가치를 높이는 부분부터 자세히 보죠. 인텔은 어떻게 이 플랫폼의 가치를 키웠나요? 첫 걸음은 새로운 시스템 버스 규격 PCI 표준화를 주도한 겁니다. 페리페럴 컴포넌트 인터커넥트의 약자죠. PCI 버스. 지금도 쓰이는 이름이잖아요. 네, 1992년에 나온 PCI 1.0은 원래 인텔 내부 칩셋 연결용이었어요. 근데 1993년에 나온 PCI 2.0부터는 확장 슬롯까지 다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의 버스 규격으로 키웠습니다. 인텔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인텔, DEC, 컴팩, IBM 같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PCI SIG, 일종의 협의체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업계 표준으로 딱 자리매김시킨 거죠. 이게 중요했던 게 부품사인 인텔이 PC 전체 설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버스 표준화와 동시에 칩셋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요? 이전에 좀 소극적이었다면서요? 맞아요. CPU 사업보다 돈이 안 되니까 좀 뒷전이었죠. 근데 펜티엄이랑 PCI 버스를 성공시키려면 칩셋이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군요. 그래서 칩셋 사업부를 아예 주력인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본부 아래로 딱 붙여버리고 PCI 사업부로 개편, CPU랑 칩셋 개발 로드맵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시작해요. 오, 완전 힘을 실어준 거네요. 그렇죠. 1993년에 펜티엄용 첫 칩셋 430LX 코드명 머큐리를 내놓고 1995년에는 정말 대박을 터뜨린 430FX 트리톤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이걸로 단숨에 칩셋 시장 최강자가 됐어요. 1996년에는 7천만 세트나 팔았습니다. 7천만 세트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 칩셋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이런 용어도 나오던데요? 네, 인텔 칩셋은 보통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노스 브릿지, 다른 하나는 사우스 브릿지. 노스, 사우스요? 네, 노스 브릿지는 CPU, 메모리, 그리고 PCI 버스 같이 빠른 애들을 담당하고요. 사우스 브릿지는 하드디스크, USB, 그리고 예전 규격인 ISA 버스 같은 상대적으로 느린 애들을 연결해요. 이 둘 사이는 빠른 PCI 버스로 연결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떤 혁신을 가져온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혁신이 연합니다. 바로 노스 브릿지가 CPU 작동 속도랑 메모리나 주변 장치 작동 속도를 분리시켜줬다는 거예요. 분리요? 아, 아까 그 VL버스 문제. 네, 바로 그거죠. 그래픽카드 속도 때문에 빠른 CPU가 제 성능 못 냈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제 인텔은 주변 장치 속도랑 상관없이 개발만 끝나면 바로바로 더 빠른 CPU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결정적이네요. 사용자는 CPU만 바꿔도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CPU 업그레이드가 훨씬 쉬워진 거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CPU 내부 클럭 속도랑 외부 버스 클럭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 배수, 멀티플라이어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배수요? 아, 몇 배속 이런 거요? 네. 덕분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트리톤 칩셋 하나가 펜티엄 CPU인데 50MHz짜리부터 200MHz 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속도의 CPU를 다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칩셋 하나로요. 대단하네요. 이게 인텔이 CPU 라인업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고 가격 정책도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칩셋 역할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네요. 그럼 사우스 브릿지 쪽은요. USB 같은 거 통합해서 CPU 수요를 늘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우스 브릿지에는 USB나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ID, 사운드, AC97 같은 여러 기능이 점점 통합됐어요. 특히 USB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USB요? 어떻게요?
USB 인터페이스 자체는 사우스 브릿지에 있지만 실제 데이터 처리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CPU와 운영체제 OS의 연산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아, 그러니까 CPU 성능이 좋아야 USB 속도도 빨라진다. 바로 그거예요. 사용자들은 USB처럼 편리한 최신 기능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더 빠른 CPU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야, 인텔 정말 똑똑한데요. 칩셋에 기능을 넣어서 거꾸로 자기네 CPU를 더 팔리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CPU 수요까지 견인하는 아주 영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였죠. 정말 치밀하게 설계했네요. 근데 그럼 경쟁사들은요? AMD 같은 회사들이 이런 인텔 플랫폼에 그냥 올라탈 수는 없었나요? 인텔 칩셋 쓰면 안 됐나? 인텔이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지식재산권을 방패로 아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죠? 결정적인 게 1995년에 AMD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펜티엄 이후 세대 CPU는 핀 호환으로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핀 호환 금지요? 아, CPU 밑에 있는 그 핀 배열을 다르게 만들라는 거군요. 네, 핀 배열이 다르면 인텔 마더보드나 칩셋에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쓸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와, 그래서 AMD가 자체 칩셋 개발이라는 그 힘든 길을 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펜티엄 프로 P6 세대부터는 CPU랑 칩셋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버스, P6 버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에 특허를 딱 걸고 라이센스제를 도입해버립니다. 내부 연결 방식까지요? 네, 이렇게 되니까 VI 같은 호환 칩셋 만드는 회사들조차 인텔 허락 없이는 최신 인텔 CPU용 칩셋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결국 시장에서 핀 호환 CPU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인텔 플랫폼이라는 성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딱 문을 잠가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내부를 통제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들여서 가치를 높인 플랫폼.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장에 쫙 퍼뜨렸는지 그 보급 전략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인텔의 속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USB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했었죠. USB 1.0 표준이 1996년 1월에 발표됐거든요. 근데 인텔은 불과 한 달 뒤인 2월에 이미 USB를 지원하는 칩셋 430VX를 출시했어요. 한 달 만에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표준 만드는 작업이랑 제품 개발을 거의 동시에 진행했던 거죠. 정말 빠르네요. 경쟁사들은 뭐 따라가기 힘들었겠어요? 네, 이런 빠른 기술 대응에다가 칩셋 가격도 아주 전략적으로 낮게 가져갔습니다. 가격을 낮췄다고요? 왜요? 어차피 수익은 비싼 CPU에서 충분히 내고 있었으니까요. 칩셋은 플랫폼 보급을 위한 미끼 상품처럼 쓴 거죠. 반면에 칩셋만 말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쟁사들은 이런 가격 경쟁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486 시절에 잘 나가던 칩셋 회사들이 펜티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다 사라졌군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됐죠. 근데 인텔은 칩셋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머더보드까지 직접 만들었다면서요? 이건 좀 우유인데요. 부품 회사가 완제품 시장에 직접 뛰어든 거잖아요. 맞아요. 당시에도 이거 괜찮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인텔로서는 좀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절박한 이유요? 네, 펜티움 CPU를 최대한 빨리 많이 시장에 까는 게 최우선 목표였거든요. 근데 새로운 PCI 버스 도입이라든지 또 PNP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플러그 앤 플레이요. 그냥 꽂으면 알아서 되는 거. 네. 그게 사용자 입장에선 편한데 만드는 입장에선 기술적으로 꽤 복잡했어요. 그래서 기존 PC 제조사들이 펜티움 머더보드를 개발해서 내놓는 속도가 너무 느릴까 봐 걱정한 겁니다. 실제로 좀 늦었나요? 네, 펜티엄이 93년 3월에 나왔는데 94년 말까지 보급률이 3%밖에 안 됐어요. 3%요? 거의 안 팔렸네요. 그렇죠. 과거에 286 CPU는 나오고 나서 IBM PC AT에 실리기까지 2년 걸렸고 386도 1년이나 걸렸거든요. 인텔은 이 속도로는 안 된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라도 보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직접 생산에 나섰군요. 근데 인텔 혼자 만드는 물량으로는 전체 시장을 다 감당하기엔 부족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져요. 대만이요? 아, 그때 머더보드 생산을 많이 했죠. 네, 다롯이 세계 마더보드 생산의 80%를 대만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 협력이 꼭 필요했죠. 근데 처음엔 대만 업체들도 펜티엄 마더보드 만드는 걸 좀 꺼렸어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본 거죠.
인텔 CPU가 비싸니까요. 그렇죠. 아직 시장 반응도 확실하지 않고 기술도 복잡하고. 그래서 인텔이 여기서 압박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이른바 3-12 계획이라는 건데요. 3-12 계획이요? 그게 뭐죠? 1994년 말에 인텔이 발표한 건데 1995년에 펜티엄 CPU 3천만 개, 칩셋 2천만 세트, 그리고 마더보드를 1,000만 장 생산해서 팔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마더보드 1,000만 장이요? 네, 이게 핵심인데 1,000만 장이면 당시 대만 전체 마더보드 생산량의 거의 70에서 8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었어요. 인텔이 직접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와, 대만 업체들 입장에서 완전 비상사태였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텔이 그냥 압박만 한 건 아니고요. 동시에 1995년 7월에 마더보드 규격을 표준화한 ATX 규격을 발표합니다. ATX요? 아, 지금도 쓰는 그 규격. 네, 결국 인텔은 자체 생산은 어느 정도만 하고 이 ATX 표준 규격 기반의 마더보드 생산을 대만 업체들한테 대규모로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군요. 그렇죠. 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규격 덕분에 위험 부담은 줄어들고 인텔 물량을 받아서 대량 생산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대만 마더보드 산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액이 4배나 늘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텔은 칩셋 공급으로 플랫폼을 장악하고 대만은 표준화된 마더보드 대량 생산으로 성장하는 뭔가 흥미로운 국제 분업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표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머더보드, ATX, 마이크로 ATX 등뿐만 아니라 전원 관리, ACPI, 그래픽 연결 방식, AGP, 사운드 규격, AC97,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울트라 DMA, 심지어 PC 시스템 전체 설계 가이드라인, PC88 같은 것까지 정말 PC 구석구석 안 건드린 데가 없을 정도로 표준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와, 정말 광범위하게 했네요. 이런 표준화가 인텔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준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요. 첫째는 PC 부품이랑 완제품의 상품화, 그러니까 규격화를 촉진해서 대량 생산을 유도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PC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시장 파이를 키운다. 그렇죠. 둘째는 아까 말한 PNF 기능이나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처럼 작동하려면 더 높은 CPU 성능이 필요한 기능들을 표준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제대로 쓰려면 CPU 바꿔야겠네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아하, 결국 CPU 수요를 계속 창출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 과정에서 PC 평균 가격은 1995년 대비 2000년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PC 출하량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 과실은 결국 인텔의 CPU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 거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CPU 기반 PC는 이런 흐름을 못 탔군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량 보급이 안 됐고 결국 표준화 경쟁에서 밀리면서 PC 시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인텔의 표준화 전략이 리스크 진영과의 플랫폼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구축되고 보급된 인텔 플랫폼 전략의 최종 결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특히 가격에서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셨죠? 이하로 폭락했어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인텔 CPU의 평균 판매 가격 ASP는 1995년 수준의 90%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거의 안 떨어진 거예요. 8년 동안 고작 10% 정도 하락한 거죠. 와, 잠깐만요. 다른 부품, 완제품 가격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제일 핵심 부품인 CPU 가격은 거의 그대로였다고요? 네. 물론 2001년, 2002년에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이건 인텔이 IDRM 정책에서 좀 실패하고 AMD랑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오히려 평소에 플랫폼 전략이 가격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것의 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PC 가격이 싸지면서 시장은 커지는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자기네 핵심 제품의 가격은 딱 방어해서 높은 수익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산업 구조 자체도 엄청 바뀌었겠네요. 그럼요. 대만 마더보드나 부품 상업은 인텔 플랫폼 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반대로 자체 기술력이 강점이었던 컴팩 같은 전통적인 PC 강자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대신 델처럼 유통이나 조립, 마케팅 효율성에 집중하는 모델이 확 떴죠. 맞아요. 결국
결국 IBM은 PC 사업 팔았고 컴팩도 HP에 인수됐죠. 네, 인텔은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PC 산업의 혁신 방향이나 가치 분배 구조 자체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선 게 된 겁니다. 그럼 90년대 초에 인텔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많은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해결된 건가요? 그렇죠. 이 플랫폼 전략이 성공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호환 CPU 업체들은 인텔 플랫폼에서 사실상 쫓겨나서 자체 칩셋 개발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고, 결국 사이릭스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AMD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죠. 네. PC 가격 하락은 오히려 인텔한테는 CPU 판매량을 늘리는 기회가 됐고요. RISC CPU는 PC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죠. VL-버스 같은 기술적인 병목 현상도 PCI가 나오면서 해결됐고요. 플랫폼 전략이 이런 위협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게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텔이 어떻게 단순한 부품 회사를 넘어서 PC 산업 전체를 주도하는 플랫폼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아주 전략적인 여정을 다치모토 교수의 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핵심은 단순히 CPU 성능만 좋게 만든 게 아니라 CPU와 칩셋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고 또 널리 퍼뜨리기 위한 아주 다각적인 전략을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PCI 버스 같은 핵심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딱 주도하고 칩셋 사업이랑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핀 호환 금지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경쟁사는 철저히 막고 대만과의 협력으로 대량 생산 및 보급 시스템을 갖추고 ATX 같은 광범위한 표준화로 시장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말 입체적이고 강력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인텔 사례는요, 핵심 제품의 기술력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제품을 둘러싼 생태계, 즉 플랫폼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느냐가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기술 표준이나 아키텍처 설계가 산업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기술 표준이나 인터페이스 통제가 어떻게 산업의 경쟁 구도, 또 참여자들 간의 힘의 균형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여러분 주변의 기술 산업을 보실 때도 저 기업이 혹시 이런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나?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보시면 그 산업에 돌아가는 판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텔의 이 성공적인 플랫폼 전략, 혹시 오늘날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의 OS랑 앱스토어 생태계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아니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찾아보면 많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어떤 혁신적인 형태의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번 각자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예측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